이만복이 무릎을 꿇은 것은 남원과나 마당 한복판이었습니다. 현감나리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원 일대 가마터 주인 이만복이 두 손을 땅에 짚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문 대대로 이 땅에서 위세를 부리던 임시 가문의 장손이 흙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 일을 만든 것은 가마터 구석 헛간에 살던 처녀 하나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처녀 손기연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반년 전이었습니다. 기연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흘을 꼬박 그려들고 나간 그림 보따리를 안고 저녁 해가 기울어지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그림이 잘 팔렸습니다. 혼례를 앞둔 집에서 상복 꽃 문양을 부탁했고 장례패를 꾸미는 일도 들어왔습니다. 기연은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만복의 하인 두 명이 길 앞을 막아선 것은 가마터 어귀에서였습니다. 나리께서 오늘 번 돈 절반 내놓으라 하셨소. 기연이 보따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소녀는 임나리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인 하나가 손을 뻗어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기연이 쫓아가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다른 하인이 기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기연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보따리가 터졌습니다. 사흘 동안 그린 그림들이 가을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보따리를 뒤져 엽전 꾸러미를 꺼내고 그림들은 흙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구르며 찢어졌습니다. 기연이 일어나 그림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긁혀 피가 났는데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찢어진 그림 하나를 두 손으로 모았더니 제대로 붙지도 않았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밤을 밝혀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기연이 찢어진 그림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어금니가 맞닿았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고개를 드니 이만복 까마터 굴뚝이 보였습니다. 기연은 그 굴뚝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손기연이 가마터 구석에서 살게 된 것은 아비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는 한양 도화서에서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변변찮은 자리였지만 붓 하나로 먹고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기연이 10살이 되던 해 아비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미는 기연이 12살에 눈을 감았습니다. 아비가 임시 가문의 먼 사촌이라는 인연으로 가마터 구석 한 칸을 새내어 쓸 수 있었던 것이 기연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기연이 살아가는 방도는 오직 손이었습니다. 아비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그림 그리는 손, 어미에게 물려받아 고운 색을 섞는 손, 모스는 자기 조각의 먹과 안료로 그림을 그려 장터에서 팔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이만복이 기연 앞에 처음 나타난 것은 기연이 23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남원 현감과 사돈지간이라고 으스대는 자였고 가마터 사기를 한양 큰 상단에 납품하여 가문을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마터 장인들이 만든 물건에 제 이름을 붙여 팔고 장인들이 항의하면 가마터 세를 안 내는 날부터 나가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연이라 했나. 이 가마터에서 살면서 내 허락 없이 그림 그려 장터에 판다는 게 말이 되냐. 기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녀는 가마터 한 칸을 새내어 삽니다. 그림은 소녀 손으로 그리고 소녀 발로 나가 팝니다. 이만복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앞으로 장터에서 번 돈의 절반은 내 몫이야. 싫으면 짐 싸서 나가든가. 기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붓을 집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만복이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에게 기연 그림을 받지 말라 귀를 팠습니다. 기연이 가마터 흙을 물감 갈 때 쓰는 것도 마을 원로들 앞에서 땅 임자 허락 없이 재료를 훔쳤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나둘씩 눈길을 피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기연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찢어진 그림을 가슴에 안고 흙바닥에 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연은 방으로 돌아와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비가 쓰던 붓새 자루와 아비가 직접 만들어 기연 손에 쥐어준 물감 갈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갈돌 밑바닥에는 아비의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손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날 세상은 반드시 내 손을 알아본다. 기연이 갈돌을 손바닥에 얹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무게였습니다.
피가 굳은 무릎을 천으로 감으면서 기현은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원장터에서 풍문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한양의 큰 도자기 상단 경화상단이 이듬해 봄에 남원으로 심사관을 보내 지방가마터 납품처를 고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발된 가마터는 3년 계약으로 한양 납품권을 얻는다는 것이었고 남원 일대 가마터들이 그 이야기로 술렁거렸습니다. 기현은 가마터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기현은 도공이 아니었습니다. 흙을 빚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이 생겼습니다. 가마터에서 가장 솜씨 있는 도공이 빚은 백자 위에 기현이 그림을 그려 함께 심사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마터 도공들은 전부 이만복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한 명을 빼고는. 이름은 황덕수, 나이는 5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이만복 가마터 구석에서 눈에 안 띄게 일하는 영감이었는데 이만복은 나이 많고 말 없으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덕수 영감이 물레 앞에 앉는 새벽이면 가마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흙이 물레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현이 덕수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덕수 영감은 가마터 끄트머리에서 혼자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눈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림쟁이 처녀가 여긴 웬일이오? 경화상단 심사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제야 물레가 멈추었습니다. 덕수 영감이 기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임날이 가마터 물건에 내 이름은 붙지 않소. 나는 그냥 일꾼이요. 영감님 이름으로 내자는 겁니다. 저와 함께. 덕수 영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기현이 보따리에서 자기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버려진 흰 사기 조각에 먹과 안료로 산수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먹의 농담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안료로 찍은 철쭉 꽃잎 하나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 영감이 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보고 옆으로 기울여보고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걸 내가 그렸소. 예, 붓은 누구한테 배웠소? 아비에게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 아비는 도화서에서 일했습니다. 덕수 영감이 조각을 내려놓고 다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빚을 테니 내가 그리거라. 단 내 이름이 들어간 것에 임나리가 손댔다 싶으면 그날로 끝이요. 기현은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덕수 영감이 남원까지 내려온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덕수 영감이 23이던 해 한양 북촌 인근의 큰 가마터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덕수 영감의 이름은 도공들 사이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고, 손끝에서 나온 선이 칼로 그은 것처럼 곱다고. 가마터 주인 노씨 영감도 덕수 영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고 품삯은 박하게 주었습니다. 그해 겨울 덕수 영감이 석 달을 공들여 항아리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어깨 높이까지 오는 큰 항아리였습니다. 표면에는 유약을 고르게 입혔고 불에서 꺼내니 달빛을 담은 것처럼 희고 깊었습니다. 덕수 영감은 밑바닥에 자기 낙관을 작게 새겼습니다. 황덕수 두 글자였습니다. 그 항아리가 한양 이조판서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수 영감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항아리가 나간 뒤에 노씨 영감이 밑바닥 낙관을 갈아내고 자기 가문 낙관을 새로 찍어 납품했다는 것을. 이조판서 댁 사람들이 그 항아리를 보고 노씨 가마터 솜씨가 훌륭하다며 치하했다는 것을. 덕수 영감이 노씨 영감 앞에 섰습니다. 제가 만든 항아리입니다. 낙관이 왜 바뀌었습니까? 노씨 영감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 가마터에서 내 재료로 만들었으니 내 항아리지 무슨 소리요? 품삯은 주지 않았소. 낙관은 다릅니다. 어린 녀석이 건방지게 내 땅에서 내 흙으로 만든 게 내 것이라고. 덕수 영감은 관아에 하소연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노씨 영감과 관아 아저는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덕수 영감이 허튼 소리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한양 가마터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어느 가마터도 덕수 영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덕수 영감은 그날 밤 자기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물레를 부수려 했습니다.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물레는 16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벌어 산 것이었습니다.
7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덕수 영감은 결국 물레를 들쳐 메고 한양을 내려왔습니다. 남원까지 오는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 닷새 동안 덕수 영감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나 새겼습니다. 다시는 이름을 내세우지 않겠다. 다시는 낙관을 드러내지 않겠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손만 움직이겠다. 그 다짐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 30년이었습니다. 이만복 가마터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물레를 돌리는 영감으로 이름도 없이 낙관도 없이 그러나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흙이 물레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감각을, 유약이 불에서 녹아 항아리를 감싸는 순간을, 가마 문을 열었을 때 달빛 같은 흰색이 나타나는 아침을 손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수 영감은 기연이 내민 자기 조각을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조각 안에서 자신이 30년 전에 묻어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덕수 영감은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레를 돌렸습니다. 기연은 헛간방에서 밤을 새워 도안을 짰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흙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덕수 영감은 가마터 흙 중에서도 결이 고운 것을 손으로 직접 눌러가며 골랐습니다. 손바닥으로 한 움큼 집어 비벼보고 물에 개어보고 굵기를 확인했습니다. 기연이 옆에서 지켜보자 덕수 영감이 말했습니다. 흙이 거짓말을 하면 가마에서 다 드러나오. 처음에 손이 느끼는 게 전부요. 기연이 손을 뻗어 흙을 집었습니다. 차갑고 보드라웠습니다. 이것이 항아리가 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이 무너지는 일이 처음 며칠은 반복되었습니다. 덕수 영감의 손이 물레 위 흙덩어리를 잡는 순간 흙이 위로 솟았다가 옆으로 퍼졌다가 천천히 항아리 모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속도가 틀어지면 흙이 한쪽으로 쏠리며 무너졌습니다. 덕수 영감은 무너진 흙을 다시 모아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군소리 없이. 안 속상하십니까? 기연이 물었습니다. 흙은 속이지 않소. 내 손이 틀린 거요. 기연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연의 그림이 덕수 영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덕수 영감의 백자는 선이 청아하고 여백이 넉넉한데 기연의 그림은 공간을 꽉 채웠습니다. 비워라. 백자는 비운 데서 말을 한다. 기연은 도안을 엎고 다시 그렸습니다. 또 되돌아왔습니다. 또 다시 그렸습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가마에 불을 넣는 날은 밤새 지켜야 했습니다. 불길이 너무 세면 항아리가 터졌고 약하면 색이 죽었습니다. 기연과 덕수 영감은 번갈아 가마 앞에 앉아 불을 보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면 가마 안에서 열기가 올라와 눈썹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덕수 영감이 장작 하나를 더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순간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손끝으로 가마 옆면 온도를 재보고 연기색을 보고 그 다음에야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30년이요. 가마에서 꺼낸 것들이 처음에는 번지고 벗겨졌습니다. 안료가 유약과 섞이며 뭉쳤습니다. 기연이 실패한 항아리를 마당에 내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실패가 창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패한 것을 보면 다음이 보였습니다. 유약을 바르기 전에 안료를 더 말려야겠습니다. 농도도 물키시오. 기연은 장터에 나가 코발트 안료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돈이 빠듯했습니다. 장터 그림 판돈을 거의 다 안료값으로 썼습니다. 그래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기연은 갈도를 손에 쥐고 아비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내 손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열이틀째 밤이었습니다. 기연이 도안을 내려놓고 그냥 붓을 들었습니다. 계획 없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여백을 두고 선 하나로 산을 그리고 점 하나로 새 한 마리를 앉혔습니다. 새벽이 되어 붓을 내려놓으니 자기 조각 하나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산과 새, 먹으로 번진 구름 하나. 단출했지만 조각 안에 바람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 영감이 그것을 보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됐소. 2달이 지났습니다. 가마에서 꺼낸 항아리 하나가 두 사람을 말없게 만들었습니다. 흰 바탕에 청화로 그린 산수, 여백이 넉넉하고 선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빛에 비추면 청색이 깊고 맑았고 기연의 붓이 남긴 새 한 마리가 날개를 막 펼치려는 참이었습니다. 덕수 영감이 항아리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이거요. 이걸 내야겠소. 기연이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보이지 않게 눌렀습니다. 덕수 영감이 항아리 밑바닥에 낙관을 새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황덕수 두 글자, 그리고 그 옆에 작게 하나 더, 손기연. 기연이 그것을 보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항아리가 사라진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기연은 가마 안에 항아리를 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신이 흙을 밟는 소리,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기연이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자 소리가 멎었습니다. 바람인가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아침에 덕수 영감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항아리가 없소. 기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마 앞에 갔더니 항아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기연이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딱새 숨이었습니다. 3번 숨을 쉬는 동안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2달이었습니다. 2달 밤을 새워가며 만든 것이었습니다. 덕수 영감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긴 낙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찢어진 그림을 가슴에 안을 때와 같은 감각이 발끝부터 올라왔습니다. 3번째 숨을 내쉬고 기연이 눈을 떴습니다. 바닥을 살폈습니다. 마른 흙 위에 집신 자국 2개, 가마 앞에 항아리 바닥이 눌린 자국 하나. 집신 자국은 이만복 창고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감님, 증거가 필요합니다. 덕수 영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항아리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오? 항아리 밑바닥. 덕수 영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항아리를 만들 때 영감님이 밑바닥 안쪽에 낙관을 새기셨습니다. 새겼소. 입나리가 긁어냈을 겁니다. 그러나 긁어낸 자국은 남습니다. 기연이 헛간으로 달려가 실패한 항아리 조각들을 뒤졌습니다. 바닥 부분이 남아있는 조각들을 하나씩 집었습니다. 덕수 영감의 낙관이 새겨진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낙관 새긴 실패작들을 다 모아주십시오. 심사날 심사관에게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덕수 영감이 말했습니다. 심사관이 입나리 편을 들면 소용없소.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연이 장터로 나간 목적지는 경화상단과 거래하는 한양 상인 오달창의 주막이었습니다. 오달창은 한 달에 한 번씩 남원에 내려오는 중간 상인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이었고 눈이 빠르고 말이 간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막에 들어서자 오달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림쟁이 처녀. 오늘은 무슨 일이요? 기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청화백자 항아리 그림 도안을 오늘 날짜 적고 도장 찍어 보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심사날 날짜와 대조할 수 있도록. 오달창이 기연이 내민 도안을 펼쳤습니다. 항아리에 그려진 그림과 동일한 구성의 도안이었습니다. 여백의 산수, 날개를 펼치는 새 한 마리. 오달창이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안이 심사 전에 완성된 것을 제가 보증해야 한다는 거요? 예. 오달창이 기연을 건너다 보았습니다. 내가 입나리한테 불똥 튀는 거 알고 하는 말이요? 압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달창이 붓을 들어 날짜를 쓰고 도장을 눌렀습니다. 입나리한테 거래당한 일이 나도 있어. 이건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일이기도 한 거요. 도안을 접어 서랍에 넣으며 오달창이 덧붙였습니다. 처녀, 이 그림 솜씨가 예사롭지 않소. 이런 손이 가마터 구석에 있는 건 아깝소. 기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틀 뒤부터 덕수 영감이 기연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기연이 덕수 영감방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방문이 열렸습니다. 덕수 영감의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나리한테 불려갔소. 기연이 얼굴을 살폈습니다. 경화상단 심사의 입나리 이름으로 항아리를 내는데 내 이름도 같이 붙이면 은양을 주겠다 했소. 거절하면 이 금방 가마터 어디에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 했소. 기연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영감님? 덕수 영감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나는 늙었소. 갈 곳이 없소.
기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하게 느껴지는 순간 기현의 눈 뒤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달이었습니다. 두 달을 함께 새벽을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기현은 고개를 약간 돌렸습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덕수 영감의 손이 보였습니다. 평생 물레를 돌린 손, 흙이 스민 주름,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30년 전 한양에서 이름을 빼앗긴 그 손이 지금 또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기현이 숨을 고르고 다시 덕수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님. 덕수 영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사날 소녀가 영감님 이름을 지킵니다. 영감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기현이 말했습니다. 소녀를 믿으십시오. 심사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만복이 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만복은 경화상단 심사관 백민구가 남원에 오기 전날 오달창을 찾아갔습니다. 은양 꾸러미를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심사에서 백 심사관이 내 가마터 항아리를 좋게 봐달라는 말을 좀 전해주시오. 당신이 경화상단과 가까우니까. 오달창이 은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만복을 보았습니다. 저는 심사관에게 말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만복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가 이 남원에서 당신 거래를 막으면 어떻게 되겠소? 오달창이 은양 꾸러미를 이만복 앞으로 밀었습니다. 위협은 거래가 안 됩니다. 이만복이 은양을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이틀 전에는 가마터 도공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모레 심사날 심사관이 누가 이 항아리를 만들었냐 물으면 우리 가마터에서 만들었다고만 하면 돼요. 딴소리 하는 사람은 그날로 짐 싸는 거요. 도공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만복이 마지막으로 덕수 영감을 따로 불렀습니다. 영감, 심사날 내 옆에 서시오. 그것만 하면 돼요. 늙어서 어디 가겠소. 내가 있는 한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소. 덕수 영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복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 처녀가 영감을 살려준다고. 여자 주제에 가마터 구석에서 그림이나 그리던 처녀가 그 어린 것 믿다가 영감만 거리에 나앉소. 덕수 영감은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몰래 앞이었지만 물레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노시 영감 앞에 섰던 날, 관아에서 쫓겨나던 날, 한양을 등지고 내려오던 닷새의 길, 그때도 이름 하나를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같았습니다. 덕수 영감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이 스민 주름, 굳은 살, 30년을 일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만든 항아리 밑바닥에 낙관을 새겼습니다. 황덕수, 손기현, 처음으로 다시 이름을 새긴 날이었습니다. 그 낙관이 지금 이만복 창고에 있었습니다. 긁혀 사라진 채로 덕수 영감은 오래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사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남원 일대 가마터 5곳이 작품을 들고 모였습니다. 경화상단 심사관 백민구가 남원 현감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눈이 날카롭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가마터들이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청자잔, 분청사기 대접, 백자 화병 모두 나름의 솜씨가 있었습니다. 백민구가 하나씩 들어보고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만복이 기현과 덕수 영감이 만든 청화백자 항아리를 들고 왔습니다. 옆에 덕수 영감이 섰습니다. 덕수 영감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기현은 헛간에서 가져온 보찜을 안고 관아 마당 한쪽에 섰습니다. 이만복이 기현을 보았습니다. 눈이 찡그려졌습니다. 관아 아전이 기현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요? 가마터 사람이 아닌데 심사 자리에 왜 나왔소? 기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항아리 하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 나왔습니다. 백민구가 기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손짓했습니다. 이만복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전, 저 계집 내보내시오. 여자가 심사 자리에 느닷없이 뛰어들어 뭘 한다고. 백민구가 이만복을 보았습니다. 항아리에 대한 말이 있다 하니 들어봅시다. 이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현이 보찜을 풀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 그리고 날짜와 도장이 찍힌 도안. 저는 손기현이라 합니다.
저 항아리는 도공 황덕수 영감님이 빚고 제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조각들은 항아리를 완성하기 전 실패한 것들로 전부 황덕수 영감님의 낙관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현이 조각 하나를 들어 밑바닥을 보였습니다. 낙관이 선명했습니다. 이 도안은 심사 2달 전에 상인 오달창 어른이 날짜를 적고 도장을 찍어 보관하셨습니다. 도안의 그림이 저 항아리의 그림과 동일합니다. 이만복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계집은 우리 가마터에 새들었던 사람이요. 실패작 조각 주워다가 심사 자리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백민구가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낙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밑바닥을 뒤집었습니다. 아주 잠깐 백민구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낙관을 긁어낸 자국이 있었습니다. 백민구가 항아리를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관아 마당 전체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만복이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전들도 수군거림을 멈추었습니다. 백민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항아리 누가 빚었소? 이만복이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우리 가마터 도공들이 빚었소. 누가요? 이만복의 눈이 덕수 영감에게 꽂혔습니다. 황 영감 나와서 말하시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덕수 영감에게 쏠렸습니다. 덕수 영감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기현이 그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수 영감의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손이 옆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한 번, 두 번. 백민구 앞에 선 덕수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빚었습니다. 이만복이 안도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처녀와 함께 2달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이만복이 굳어버렸습니다. 저 처녀가 그림을 그렸고 저는 물레를 돌렸습니다. 이 항아리 밑바닥의 낙관은 제가 새겼고 임나리가 그것을 긁어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덕수 영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30년 늦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만복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노인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내 가마터에서 품삯 받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을 배반해요? 심사관 어른, 저 처녀가 영감을 꼬드긴 겁니다. 백민구가 이만복을 보았습니다. 임나리, 이 항아리 밑바닥에 낙관 긁어낸 자국이 있어. 저 조각들의 낙관은 황도공의 것이요. 날짜 찍힌 도안도 있어. 이게 다 꾸며낸 것이라 하시면 직접 증명하시오. 이만복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눈이 사방을 돌았습니다. 가마터 일꾼들이 줄줄이 서 있었는데 아무도 이만복 편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중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장터 상인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만복에게 공임을 떼인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가마터 도공 중에서도 이름을 빼앗긴 이야기를 하는 이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말을 시작하자 둑이 무너지듯 쏟아졌습니다. 오달창이 마당 한쪽에서 기현을 찾아 눈인사를 보냈습니다. 백민구가 아전을 불렀습니다. 현감나리께 이 일을 보고하시오. 남의 작품에 이름 붙여 심사해 내는 일은 경화상단이 다룰 수 없소. 관아에서 처리할 일이요. 이만복의 얼굴이 흰 종이처럼 변해갔습니다. 백민구가 기현과 덕수 영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항아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빛에 비추어 청화의 색을 보았습니다. 여백을 보았습니다. 날개를 펼치려는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오래 말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심사에 나온 것 중 가장 훌륭하오. 관아 마당 여기저기서 탄성이 일었습니다. 덕수 영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그 눈 뒤에 있었습니다. 기현은 품속에서 갈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현감은 이만복을 관아로 불러 엄히 다스렸습니다. 가마터 전 도공들에게 미지급된 공임을 돌려주게 하고 기현과 덕수 영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하였습니다. 임시 가문장손이 마을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사람들은 관아 앞에서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화상단 심사는 덕수 영감과 기현 이름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름을 올린 문서에는 도공 황덕수, 화사 손기현 공동 작업이라고 적혔습니다.
덕수 영감은 그날 저녁 기현을 불렀습니다. 조용히 방에 앉아 물레를 가리켰습니다. 이 물레는 한양에서 내려올 때 들고 온 거요. 30년 됐소. 이제 입날이 손에 둘 수 없소. 가실 곳이 있으십니까, 영감님? 덕수 영감이 기현을 보았습니다. 당신 있는 곳이 내 가마터요. 경화상단 계약 보상으로 작은 가마 하나 살 수 있소. 우리 이름으로 된 가마. 기현이 오래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영감님. 덕수 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도 아직 배울 게 많소. 심사를 마치고 말을 챙기던 오달창이 마당에서 기현을 마주쳤습니다. 도안을 꺼내 기현 손에 돌려주었습니다. 오늘 잘 됐소. 덕분이었습니다. 오달창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한양 올라올 생각은 없소? 이 정도 손이면 경화상단 말고도 알아볼 곳이 있어. 기현이 관아 담장 넘어 가마터 굴뚝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제 가마를 지켜야 합니다. 오달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위에 오르면서 도안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손기현이라는 이름이 적힌 도안이었습니다. 처녀의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소. 기현이 말없이 웃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가마터는 남원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양지바른 언덕 아래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가마 하나, 몰래 하나, 그리고 헛간 하나. 그래도 두 사람 이름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가마 문을 처음 열던 날 덕수 영감이 새 가마 안쪽 바닥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흙벽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덕수 영감이 작은 끈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현이 지켜보았습니다. 끈이 가마 안쪽 벽을 천천히 긁어나갔습니다. 황덕수 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30년 전 한양에서 그날 밤 부수지 못하고 등에 짊어지고 내려온 이름이었습니다. 긁어낼 수 없는 곳에 불이 지나가도 남아있을 곳에 덕수 영감이 끈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기현을 보았습니다. 기현이 끈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기현 두 글자가 그 옆에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이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봄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만복이 남원과나 마당 흙바닥에 이마를 댔던 날 이 두 이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비의 갈돌 밑바닥에 새겨진 글씨처럼 이제 이 이름들은 불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곳에 있었습니다. 기현이 끈을 내려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흰 바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